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허비가로 4647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기별인데 여기 아래쪽에 확대를 해보니까 요렇게 물음표 모양이 나왔었어요. 이게 두 개의 은하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 물음표 보고 우주에 모르는 거 많다. 퀘스트를 완료를 했다. 이번에 진짜로 물음표 은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 친구 정말 오랜만입니다. 6개월 동안 사실 쌓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씩 중요한 내용들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허비가로 4647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기별인데 여기 아래쪽에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물음표 모양이 나왔었어요. 이게 두 개의 은하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 물음표 보고 우주에 모르는 거 많다. 퀘스트를 완료를 했다. 이번에 진짜로 물음표 은하가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를 확대한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번에 관측한 물음표 모양의 은하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 은하 같은 경우에는 맥스 J0417.5-1154라는 은하단을 관측하던 중에 아주 특이한 천체를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은 나선 은하하고 요 은하하고 두 개가 충돌하는 것 같은데 얘하고 되게 닮았어요. 여기 보면은 A하고 B하고 C하고 D 모두 같은 은하입니다. 이 은하 자체가 우리 은하로부터 거의 7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이 특이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는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나타났는데 거대한 은하단이 질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거대한 질량이 시공간을 완전히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맥스 J0417.5-1154 이 은하단 뒤에 있는 요 충돌하는 은하가 다른 쪽으로 빛이 가다가 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가지고 여러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모습이에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뒤에 은하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보니까 훨씬 더 그 모습이 엄청나게 자세해졌죠. 그 뒤에 있는 이 배경 은하들도 이렇게 잘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같은 모양의 은하가 여기서 이렇게 ABCD 여기까지 5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은하 모두 아주 여러 개의 밀집된 영역에서 활발하게 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냐? 이 두 개의 은하 속에 있는 가스가 충돌을 하면서 이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별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은하의 모양이 어느 정도는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두 은하의 모양이 크게 왜곡되지 않았어요. 두 은하가 이제 막 충돌하고 있는 충돌 초기 단계의 모습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배꼽 모양으로 쌍곡선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쌍곡선 배꼽 중력 렌즈라고 부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벨 1703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요 번호 보이시죠? 1-1, 1-2, 1-3, 1-4 여기에 보면 1-5까지 그래서 앞에 숫자 붙은 거는 전부 같은 은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신술을 쓰냐? 이게 다 중력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이 안에 암흑물질이라든지 질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물질 분포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질량 분포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니까 정말 세부적으로 이 모든 모습들을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외선 관측 때문에 은하의 별 형성 과정을 아주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은하의 충돌 상태가 아주 초기 상태이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었고 70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은하 진화 연구에도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는 디겔이라고도 부르고 디젤이라고도 부르는데 DIGEL 디겔 클라우드 ES라고 하는 별 생성 영역은 우리 은하 약간 바깥쪽에 위치한 별 형성 영역이에요.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5만 8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가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이 떨어져 있는 거에 거의 2배 정도 더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은 우리 은하 중심의 외곽 지역이잖아요. 수소하고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천문학에서는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금속 함량이 엄청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주도 금속 함량이 엄청 낮았었을 거거든요. 이 지역은 금속 함량이 낮아서 아주 초기 우주 조건과 유사하게, 다시 말해서 은하 진화 연구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디겔 클라우드 2S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별 집단 하나를 관측을 했고, 이전에는 이 전체가 전부 별 형성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도 이렇게 클러스터가 있다, 별 무더기가 있다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밝은 점들로 구성된 밀집된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주변에는 희미하게 붉게 보이는 가스와 먼지가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별 형성 영역 중에서도 이 세부적인 내부의 성단을 관측할 수 있었다. 제임스 웹이 엄청나게 짱이다. 그 다음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ARP107이라고 부르는 은하입니다. 이 ARP107 은하는 지구로부터 4억 6,5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큰 나선 은하와 옆에 보면은 작은 타원 은하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 타원 부분이 이렇게 이 은하의 중력 때문에 약간 찌그러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캠으로 관측을 한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로 관측한 결과가 있는데, 이 주황색하고 붉은색으로 표현이 된 것들 있죠. 이 바깥쪽에 다 이제 젊은 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유기 분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소로 이루어진 큰 분자들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은하에 엄청나게 밝은 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중심부에 엄청나게 밝아 보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엄청나게 큰 초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하들을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 중에서 이 나선 은하는 세이퍼트 은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아주 활발하게 흡수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는 활동 은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매우 밝고 활동적인, 그다음에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 특이한 은하인데요. 1943년도에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퍼트가 이 은하들을 처음 세이퍼트 은하라고 불러서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라고 부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도 보시면은 중심부에 아주 밝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 중심부에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 밝다 라는 거는 중앙에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데, 되게 특이한 게 이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ARP107은 이 두 개의 은하가 JWST가 아주 뛰어난 성능을 통해서 우리한테 은하가 충돌하고 그 다음에 진화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줬다. 근데 워낙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너무나 멋진 사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눈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감흥이 덜하죠. 근데 연구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논문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모든 자료들은 거의 다 Nature, Science 아니면은 APJ라고 하는 Astrophysical 저널에 전부 소개가 된 논문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진짜 재밌어요. 이 거대한 영역 중에 정말 작은 은하 GSNDG 942인데 앞으로 제가 그냥 줄여서 942 은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ST가 관측한 942는 아주 우주 초기에 매우 독특한 은하입니다. 4억 6,5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4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얘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고 하면은 빅뱅 이후에 약 10억 년입니다. 엄청나게 초기에 만들어진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42 은하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스펙트럼입니다. 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거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요 둘 다 모델이고 요게 관측 데이터예요. 근데 일단 모델을 봅시다. 이 은하에서 나오는 별빛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하얀 선, 이 은하에서 나오는 빛들이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빛들이 전부 별에서 나오는 빛이면 이렇게 하얀 스펙트럼 선을 따라갈 거고, 만약에 별빛이 아니고 성간 먼지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한다면은 요런 선을 따라가게 돼요. 진짜로 관측한 영상을 봤더니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더니 범프가 있고 이렇게 똑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가스에서 나오는 빛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별이 없다 소리가 아니라 가스가 별빛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가스가 별들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 초기의 은하 진화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9422에는 가스를 이렇게 뜨겁게 데울 정도로 엄청나게 매우 뜨겁고 거대한 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가스가 이 정도 밝기로 나올 수 있는 별의 온도를 재봤더니 그 별의 온도가 8만 도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 8만 도는 표면 온도예요. 내부 온도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가장 뜨거운 별들은 한 4만 도에서 5만 도 정도. 태양이 6천이죠. 8만 도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밀도가 매우 높은 가스 그룹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거대하고 뜨거운 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주 초기라고 그랬죠. 빅뱅 이후에 10억 년 천문학자들이 정말 찾고자 하는 별들이 있어요. 어떤 별일까요? 팝3 스타라고 하는 우주 최초의 별들이 바로 파퓰레이션 3스타 제3종족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은 당시에 우주가 막 태어났을 때 보통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죠. 우주 최초의 별들은 아직 뭐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 헬륨 이외의 금속들이 아예 없어요. 순수하게 수소하고 헬륨만으로 별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계산을 해보니까 수소하고 헬륨만으로 만들어지면은 별이 만들어지면서도 식어야 되는데 안에 금속이 없다 보니까 빨리 식지 못해서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별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뜨거운 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억 년밖에 안 된 별이 이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이렇게 뜨겁다고? 그럼 이 별들은 무슨 별들이지? 우리가 아직 파퓰레이션 3스타 그런 우주 태초의 별들을 아직까지 관측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은하 속에 지금 우리가 제3종족 별들을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잃어버린 고리가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다. 별 자체의 수명은 엄청 짧았을 거예요. 몇백만 년 단위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별들이 터지면서 금속들을 내뿜었겠죠. 그 금속들을 이용해서 이후의 별들은 좀 더 작고 좀 더 온도가 낮은 별들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2종족별이 있고 우리 태양과 같은 최근에 만들어진 별이 바로 제1종족별이라고 합니다. 거대하고 뜨거운 별이 있는데 가스로 가득 찬 은하면은 정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학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봤어요. 되게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그 화학적 복잡성으로 인해서 아직 제3종족 별을 포함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스가 은하의 빛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이런 은하가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진은 앞으로 요 9422와 되게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은하들을 찾아서 초기 우주의 은하 진화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려고 이런 프로젝트만 또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웹이 관측한 플랑크 G165.7 플러스 67.0이라는 은하인데 요거는 G165라고 부를게요. 은하 단인데 이 안쪽에 초신성이 나타났습니다. 요건 다 같은 거예요. 중력 렌즈 현상으로 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특이한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도에 관측을 한 자료가 있거든요. 요게 2015년도에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자료. 이때도 여기에 초신성이 있는 거는 확인이 돼요.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015년도에 없었어요. 그 8년 사이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신생으로 폭발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옛날에는 여기에만 관측이 됐었다고 예전 논문에서 찾은 거거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신성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초신성이 보통 일어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백색 외성이 있고 백색 외성 옆에 쌍성이 있어가지고 백색 외성이 중력이 무겁다 보니까 이 쌍성의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백색 외성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을 하는데 표준 촛불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슈퍼노바 1A입니다. 태양 질량이 1.4배의 무게가 모이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터지는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은 터질 때의 밝기도 같겠죠. 그러면 요것들을 이용해서 멀리 있으면은 그 밝기가 얼만큼 약해질 건지를 아니까 우리가 우주 팽창 속도를 알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거를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건데 H0라고 써요. 그래서 얘네가 요 초신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H0PE 홉 희망이다. 중력 렌즈로 인해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시간 지연 현상을 이용해서 허블 상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밝기랑 이 중력 렌즈랑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재봤어요. 그랬더니 한 72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허블 텐션이라고 있거든요. 이 허블 텐션은 뭐냐면은 이 허블 상수값이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예요. 허블 텐션이 왜 일어나냐? 이게 허블 상수는 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국부적인 관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든지 1A형 초신성까지를 이용을 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뒤에 허블 상수를 계산을 하는데,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보통 그 상수값이 73에서 74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주 우주 초기잖아요. 우주 초기에 허블 상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 초기 우주는 조금 더 빨랐다가 느려지는지, 아니면 느려졌다가 빨라지고 있는 건지, 요것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그 단서가 되겠죠. 아까 요걸로 계산했을 때는 허블 상수가 72 정도 나왔는데, 보통 세페이드 변광선이나 아니면 초신성 1A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보통 73에서 74가 나와요. 근데 그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를 이용해서도 허블 상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측정을 하면은 그 값이 67에서 68 정도 나와요. 변광성이라든지 1A형 초신성으로 관측을 했을 때는 73에서 74 정도 나왔는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관측을 하니까 67에서 68 정도 나온다. 이 두 값 사이에 거의 한 5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측정 오차다라고 말하기에는 오차 범위를 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블 텐션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주론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가장 우주의 기본적으로 근본이 되는 게 람다 CDM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표준 우주론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과 진화를 설명을 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허블 텐션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요거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은 초기의 우주하고 지금의 우주, 그 물리학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암흑 에너지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흑 에너지가 다를 수도 있다. 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이론 자체가 부족하다. 여기에 뭔가 새로운 물리학이나 미지의 요소, 예를 들면 뭐 제5원소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요즘 또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수정 중력 이론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은 다 맞는데 새로운 관측 데이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측이나 데이터의 분석의 한계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 센타우루스 29P라고 하는 소행성입니다. 가스가 두 줄기 나오고, 옆에서도 가스가 한 줄기 나오고, 아래서도 가스가 한 줄기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땅콩같이 생겼죠.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컨셉입니다. 물론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건데, 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4년도에 외 행성계, 우리 행성 바깥쪽에 있는 가장 활동적인 천체 중에 하나예요. 활동적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가스 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천체다라는 의미고, 센타우루스 외행성계가 어떤 거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외행성 궤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J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피터, 목성, 토성, 천왕성, N은 해왕성입니다. 이 목성과 해왕성 궤도 사이를 여기를 공전을 하고 있는 요 천체들입니다. 네, 요거는 카이퍼 벨트고요.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은 소행성하고 해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해성같이 이렇게 꼬리 같은 게 막 가스가 나오는 모습도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긴 꼬리를 가지고 있냐? 그거는 아니다. 또 보면은 소행성과 같은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행성하고 해성의 그 어디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카이퍼 벨트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타우루스 천체들을 보면 약간 불안정한 타원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은 한 1000만 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 나이가 대충 46억 년 정도라고 봤을 때 생긴 지 얼마 안 된 천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얼음이나 암석의 혼합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체들이 여기 카이퍼 벨트라든지 아니면 이 더 뒤쪽에 있는 오르트 구름에서 뭔가 튀겨나와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이 큰 거대 가스 행성들의 중력에 잡혀가지고 되게 불안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천체들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센타우루스 천체들 중에서 지금 현재는 한 30여 개, 요 정도만 아까 보셨던 이런 활동성 있는 해성과 소행성의 그 중간 어디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이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가스가 나오는 게 보이고 있는 29P를 이번에 관측을 한 거예요. 픽셀 하나입니다. 엄청 작아요. 근데 여기서 CO2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여기는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두 개 다 관측을 했어요. 이산화탄소는 위아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색 영역이 CO2가 나오고 있어요. CO2가 이렇게 위아래로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O, 일산화탄소는 위로도 나오고 이건 보면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망원경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위로 CO2하고 CO가 나오고 아래쪽으로 CO2 나오고 여기에 합쳐서 CO2하고 CO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으로 막 이쁘게 그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모양으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나온 거죠. 저렇게 가스가 나오면 추진력이 있냐?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천체들의 궤도가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만에 시선을 확 끄는 이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상의 우주 속으로의 항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